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강석호입니다. 저는 오늘 방광암, 그중에서도 근육을 침범하는 근치민성 방광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치민성 방광암의 표준 치료인 근치적 방광 절제술과 그리고 인공방광으로 대표되는 그런 요로 전환술에 대해서도 원리와 어떻게 시행하는지, 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뭐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요로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이제 콩팥이고 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오고요. 소변이 요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여기 전립선이라는 게 있고요. 여자분들은 전립선이 없고 대신 뒤쪽에 자궁이 있습니다. 방광암은 그래서 방광을 좀 자세히 보면 방광의 이렇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를 지금 층을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4개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점막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지방층이 있게 됩니다. 요 4개의 층에서 어디서든 암이 생길 수 있는데 방광암의 90% 이상은 요 점막층, 소위 요로상피세포라는 요 점막층에서 대부분의 암이 생깁니다. 방광암의 90% 이상은 요로상피세포암입니다. 이 요로상피세포암은 점막층에서 생겨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소위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점막층, 점막 하층까지 갔는지 근육층까지 침범했는지 혹은 근육층을 뚫고 방광 밖으로 지방층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병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이 근육층까지 침범한 뿌리가 깊은 방광암을 치민성 방광암, 근치민성 방광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근육을 침범하지 않고 뿌리가 얕은 상대적으로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방광암을 비근치밀성 방광암이라고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밀성 방광암, 비근치밀성 방광암 이렇게 나누고요. 또 전이가 이렇게 다 가 있는 전이성 방광암으로 저희들이 단계로 좀 나누게 됩니다. 방광암은 60, 70대 후발을 하는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그런 병이고요. 남자에 많습니다. 3대 1 정도로 남자에 많고 이 이유는 담배 같은 거나 어떤 우리가 방광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런 화학약품들, 직업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자분들이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그런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저희들이 추정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남자가 3대 1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비근치밀성 방광암, 뿌리가 얕은 그런 방광암이 한 3분의 2 정도로 더 많고 근육에 침범하는 방광암은 한 20, 3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광암은 남성암 중에 많은데 남성암 중에 지금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4,000명 정도 가까이 1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수, 그러니까 예전에 생겼던 분, 올해 생기는 분 다 합쳐서 지금 방광암을 앓고 있는 분은 한 39,900명,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2019년도에 국가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은 4만 명 정도가 방광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 인자로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로는 담배입니다. 담배가 방광 여러 가지 백해무익하죠. 폐암으로 대표되고 후두암 여러 가지 암들이 생길 수 있지만 방광암에도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핀 기간, 그리고 언제 시작했는지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다 유병률을 높이고요. 또 태우시다가 담배를 끊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그런 재발률도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금연해야 되는 방광암을 위해서는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인자고요. 직업적으로 염색약이라든지 페인트 공장, 금속 또는 화학약품들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된 분들한테 방광암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가끔 염색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화학적인 그런 요인의 그런 암
유발 인자들은 농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직업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고농도로 흡입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한다든지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스키스토소미아시스라고 그 기생충입니다. 주로 중동지방, 이집트나 이런 중동지방에 많은 그런 나일강 이런 유역에 많은 그런 그런 기생충인데 이런 기생충에 감염되면 방광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와는 좀 무관하고요. 임상 증상으로는 혈뇨가 제일 흔합니다. 피가 소변에 나오는데 그게 통증이 없는 그런 혈뇨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안 아픈데 피가 나온다. 이러면 오히려 방광암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방광암이 있음으로써 2차적으로 자극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방광 점막이 아니니까 또 2차적으로 염증이 있으면서 같이 그런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뭐 배뇨통이라든지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소변을 잘 못 참는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하고 나면 자꾸 뭐가 잔뇨감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도 물론 방광암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방광암의 진단은 소변 검사를 해야 되고요. 혈뇨가 있는지 봐야 되고 소변 암세포 검사라는 걸 좀 합니다. 소변 세포 검사.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의심이 될 때는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을 들여다봐서 방광암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되고 나서 방광암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소위 병기를 CT나 MRI를 통해서 병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변 세포 검사, 요세포 검사, 소변 암세포 검사 뭐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요세포 검사는 이 소변에서 떨어져 나오는 암세포를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계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현미경 보시는 병리 교수님들께서 암세포가 보인다, 혹은 정상세포만 있다, 이제 그 중간에 조금 세포가 변해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암세포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세포 검사는 소변에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거는 분화가 좋은 암,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소위 분화가 좋다 나쁘다, 공격성이 있다 나쁘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세포 자체가 막 분화가 나쁘면 아주 공격성이 있고 세포가 그래서 정상 세포를 좀 닮으면 분화도가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화도가 좋은 암에서는 이게 잘 떨어져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요세포 검사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분화도가 나쁘고 아주 공격적인 암들은 세포들이 막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요 소변 검사에서 암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변 검사에서 암이 있다고, 특히 분화도가 좋은 암이라면 암세포가 다 떨어져 나오진 않아서 암이 있다고 이 요세포 검사에서 다 암세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암세포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어딘가에 소변이 나오는 길 어딘가 요로개 쪽에 암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심이 되면 방광 내시경이라는 걸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봐서 그 방광 안을 들여다봐서 이렇게 요런 뒤쪽에 이런 게 이제 정상이고요. 이건 이제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광암이 되고 이건 조금 큰 방광암이 되겠고요. 방광암이 이렇게 진단이 되면 암이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소위 병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CT나 MRI 찍어가지고 병이 얼마나 막 임파선에 퍼져 있는지 뼈나 간이나 폐나 이런 데 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암이 의심되는 혹이 있으면 그냥 마취를 하고 며칠 입원 기간이 필요한 이런 경유도 방광종유 절제술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이런 특수한 그런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서 방광 안에 있는 그런 혹을 저희가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그 요걸 이렇게 깎아내는 건데 점막부터 이렇게 뿌리가 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이걸 깎아내면서 가능하면 요 근육층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잘라냅니다. 거기에 뿌리가 이제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막에만 있는지, 점막 하층에만 있는지, 근육층까지 가 있는지, 근육층보다 더 깊게는 이제 구멍이 나니까 못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이라는 걸 하고 나면 저희가 암인지 아닌지도 보고 요로상피세포암인지 다른 암인지도 보고 만약에 요로상피세포암이라면 그 뿌리가 점막 하층만 있는 비근침일성인지 혹은 근육층까지 들어가 있는 근침일성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막부터 점막 하층, 점막층이 TA라고 하고요. 점막 하층까지 가 있는 걸 T1, 근육층까지 가 있는 걸 T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층을 넘어선 밖에까지 나가 있는 걸 T3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막 장기, 전립선이나 주변 장기까지 막 가 있는 경우를 이제 T4라고 합니다. 4기, 1기, 2기, 3기, 4기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T1까지 아까 말씀드린 점막 하층까지 가 있는 걸 비근침일성, 그리고 T2 근육층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근침일성 방광암이라고 나누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근육을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환자분의 치료가 달라집니다. 예후도 달라지고. 비근침성 방광암은 저희들이 이런 내시경 수술 정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방광에다 약물 치료하면서 방광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 근침일성, 근육을 침범한 근침일성 방광암에서는 방광을 이렇게 내시경 수술로서 다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광을 다 드러내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와 예후 이런 게 많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재성, 소위 예전에 표재성이라고 말하는 뿌리가 깊지 않은 비근침일성 방광암이 방광암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한 60-70%, 한 3분의 2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방광암으로 오셨다고 이게 뭐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런 내시경 수술, 상대적으로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서 수술적인 치료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처음부터 근침일성 방광암으로 오는 분들이 한 20-30% 정도 되고요. 또 처음부터 이렇게 전신전이가 다 가 있는 그런 전이성 방광암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근침일성 방광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침일성 방광암은 방광암 진단 당시 한 20-30% 환자분들로 오고요. 이 근침일성 방광암은 치료하지 않는다면 한 85%의 환자에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레퍼런스로 한 그런 그 연구가 1956년도 연구예요. 이거 뭐냐 하면 이 연구가 이제 이런 윤리가 허용되는 하에서 한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뭐냐 하면 근침일성 방광암으로 온 환자분들이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연구를 의미 있는 환자분들을 숫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옛날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해보면 1년 내 90%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전이가 하고요. 2년 내 85%의 환자분들이 방광암으로 다 사망합니다. 지금은 뭐 다른 치료들이 많아서 이것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근침일성 방광암은 굉장히 공격적인 방광암이고, 치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잘못 치료를 선택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위험한 암이 되겠습니다. 근침일성 방광암은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는 걸 해야 돼요. 남자라면 방광과 전립선을 절제하고, 여자라면 방광과 뒤에 있는 자궁과 질의 일부, 방광과 닿아 있는 질 전벽, 고기를 일부 절제하는 아주 되게 큰 수술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수술 전 병기 검사에서 다른 데 이렇게 전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완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5년째 생존율이 한 50-60%, 많아야 60%, 대부분 뭐 한 50% 정도 이쪽 저쪽이세요.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일부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근치적 방광 절제술하고 방광을 다 드러냈을 때 재발하는 패턴이 방광 쪽 이 골반에서 수술한 데서 재발하는 경우는 10%도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재발 90% 이상의 재발은 전신 전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할 당시에 사진들을 미리 다 찍어가지고 뭐 CT나 MRI에서 전이가 없다고 해서 이런 수술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 환자에서 한 50% 환자에서는 가까이에서는 전이가 미세 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 전이가 사진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항암 치료, 소위 방광암의 백금제 기반 항암제가 잘 듣거든요. 그럼 백금제 기반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해보고 수술 후에 해보고 이런 소위 임상 연구라는 걸 과학적, 의학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수술 전에 한 세 달, 두세 달 정도를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는 것이 한 5% 정도, 많게는 8% 정도 생존율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근치능성 방광암 환자분들의 표준 치료는 할 수만 있다면, 못하는 분들은 뭐 항암 치료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예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수술 전에 백금제 기반 항암 치료를 3달 정도, 상황에 따라 3사이클, 4사이클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유럽 가이드라인, 미국 가이드라인, 미국 학회 가이드라인, 유럽 학회 가이드라인, 소위 뭐 NCCN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따르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의사들이 제시하고 학회에서 제시하는데, 권위 있는 학회에서 이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보조 항암 치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의 이제 교과서 가이드라인 뭐 이런 유럽 가이드라인, NCCN 가이드라인에 보면 생존율 향상이 5, 6% 정도 왔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치료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이제 가장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큰 수술이 되고요. 전체 그런 서저리, 전체 그런 외과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이 높은 큰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크고 뭐 수술의 가장 꽃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방광 절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 임파절 절제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로 이제 방광과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광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소위 요로 전환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잠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환자분이 혈뇨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요세포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막 나오고, 방광 내시경을 했더니 이제 방광암이 의심되는 혹이 있어서 입원을 해서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이란 거, 아까 내시경 수술 해서 암을 깎아내는 수술을 했더니 불행히도 근육층을 침범하는 그런 공격성이 있는 그런 방광암이 나오신 분이고, CT나 MRI 다른 데 막 뼈 사진 이런 걸 찍어봤을 때 다행히 다른데 전이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할 예정입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조금 이따 제 슬라이드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콩팥이 이렇게 되고요. 소변이 나오는 이런 요로개가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요관구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방광이 되죠. 이렇게 방광이 되고 요도로 이렇게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남자라면 이제 전립선이 되고요.
요게 이제 방광,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관이죠. 요 관.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르게 다른 세포인데 여기 이제 콩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관이라고 하고, 요렇게 나오는 길을 이제 요 도라고 합니다. 요 도, 아래쪽을 요 도, 여기 이제 요 관. 이게 이제 요로개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길이에요. 저희 비뇨의학과가 다루는 그런 장기들이 되겠습니다. 근육을 침범하는 이렇게 뿌리가 깊은 방광암이 있어서 제가 아까 경뇨도 방광종의 절제술로 근육층까지 깎아내서 봤더니 침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내시경 수술만으로 방광을 살리지 못하고 항암 치료 후에 방광을 절제하는 수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방광을 못 살리는데 방광을 절제할 때는 처음에 이제 방광을 절제할 때 이렇게 요관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고요. 이쪽 양쪽 요관을 자르고 방광, 남자라면 전립선 요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절제를 해서 나갑니다. 요게 이제 방광 절제술이에요. 방광 절제술. 이렇게 검은색 된 데는 이제 파란색이고, 요 검은색, 제가 이제 다른 색으로 혹시 표현을 하면 다른 색깔을 제외하고 이렇게 검은색, 요관부터 시작해서 양쪽 요관,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요도, 여기 입구까지, 여기까지는 세포가 같아요. 아까 방광이 점막이 요로상피세포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세포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위치에 따라서 방광암, 요관암, 요도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실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같은 요로상피세포. 그래서 방광암이 있을 때 이 요관, 이 위쪽에 요관 쪽에 재발하는 확률이 한 10% 정도 이내로 있고요. 이 요관암이 있을 때 아래 방광에 재발할 확률은 뭐 상황에 따라 20에서 70%까지 있습니다. 위에 있을 때 아래 재발이 더 많거든요.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재발은 좀 덜하고. 이제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암세포들이 씻겨나가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어찌됐건 같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광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요관에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재발률을 낮춘다고 하면 양쪽 요관도 다 절제하고 요관을 다 없애야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방광과 여기 이 요관 끝부분에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전립선 요도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같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 절제를 해서 방광과 전립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걸 방광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골반 임파선 절제술이에요.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슬라이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우리 다리로 가는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요만큼이 골반이고요. 대동맥, 대정맥이네요. 그래서 이 방광암은 임파선으로 자꾸 전이가 많이 가요. 그래서 사진에 안 보이 임파선이 커져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전이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술하면서 임파선 여기 이 다리 주요 혈관에 붙어 있는 임파선들을 다 떼면 이 한 25%에서는 실제 미세 전이가 있을 정도로 이 방광암이 이 골반 임파선 쪽에 전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목적으로
사진에서 안 보이지만 25%는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진단 목적으로 이 골반 임파선 절제술을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골반 임파선 절제술을 아주 많이 떼고 좀 넓게 뗄수록 생존율 향상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이 골반 임파선 절제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에 따라 일부 암은 전립선암은 아직은 임파선 절제술이 생존율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방광암일 경우는 이런 골반 임파선 절제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치료 중에 하나고 수술의 어찌 보면 퀄리티, 질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로 갔는데 요만큼만, 요 정도만 이렇게 절제를 조금 떼고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면밀하게 아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지방 성분들이 다 아주 잘 긁어내서 임파선을 면밀하게 그렇게 하고 넓게 뗄수록 처음엔 이만큼 나중에는 이렇게 대동맥까지 이거보다 더 올리는 이런 형태로까지도 저희들이 그 임파선 절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이 장골동맥이라고 하는데 여기 분지 이하까지는 해야 되는 소위 표준형 임파선 절제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 전환술이에요. 요로 전환술. 이제 방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방광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그리면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여기서 요만큼 절제하고 여기서 요만큼 절제하고 그렇게 절제를 해서 나가고 나면 이게 없거든요.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로운 방광은 본인의 장으로 앞에 있는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을 쓰기도 하고 해봤지만 가장 좋은 게 본인의 장이고 대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소장을 사용하는 게 표준 치료되어 있고요. 밖에서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건 아직은 의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나가는 이런 장을 이제 저희들이 이용해서 장을 일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자릅니다. 상황에 따른 15에서 20cm 자를 수도 있고 1m 정도를 자르고 그래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잘라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이 장을 다시 이어줍니다. 이 장만 자르고 있는 수는 사실 큰 수술이에요. 근데 이를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장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방광을 이제 일부는 어떤 분들은 이 요관에 요 끝부분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요루라고 해서 소변주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소변에 흘러나와서 밖에 이렇게 소변 진요개를 이렇게 해서 지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방광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이 요도에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요도에 이어줘가지고 수술 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소변을 보면서 지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주는 게 소위 인공방광이고 옆으로 요루가 나가는 건 이제 회장 도관술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좀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옆으로 빼는 것보다는 인공방광을 하고 싶어 하세요. 환자분들은 당연히.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을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이제 제일 적당한 장기라고 해서 방광을 대체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장은 한 3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동 운동을 해요. 아주 강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꾸룩꾸룩 하면서 움직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흡수를 해요. 이게 원래는 이 방광은 사실은 소변이 모였다 그냥 나가면 되는데, 장으로 대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소변들이 막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노폐물이 원래 나가야 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이제 장내세균이라는 게 있어서 염증 상황이 좀 만들어집니다. 원래 방광은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균이 침범하지 않는 한 소변은 깨끗하거든요. 균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로 바뀌고 나면 장내세균의 영향으로 소변에 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3가지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 도관술이라는 거는 아까 한 15cm에서 20cm 정도만 이렇게 자르면 돼요. 요렇게 한쪽 방향으로 소변이 나오는 방향대로만 요 바깥에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이렇게 빨갛게 장의 끝이 나오고요. 요관이 이어지고 소변이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로의 역할밖에 하진 않습니다. 소변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줄줄줄 움직임대로 이렇게 나오고, 흘러나오는 건 밖에 백을 차서 소변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회장 도관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요도에 남아있는 요도에, 아까 이게 다 나간 다음에 요도에 이어져서 새로운 이제 인공방광처럼 만드는 그런 인공방광 조연술이 있는데, 이 인공방광 조연술은 저희들이 그 소변이 나오는 길이 이렇게 있고 끝부분이 이제 없어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모아놓은 그 기교가 여기다 유포에서 이어진다. 그 소변이 나오게. 그러면 만약에 이 방향하고 이렇게 이어서 표면이 줄줄줄 셀 거예요. 그럼 이런 수술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방향은 이렇게 좀 스쳐준다. 일직선. 그러면 영루가 되어가지고 홈플레이스다 나가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때는 무법을 만들 때는 이 크기를 4배 정도로 잘라서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접습니다. 이렇게 한 번 쳐요. 접을 때 이만큼 좀 매겨. 그러면 우방향 이렇게 창제가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후에 주면 한 번 주행이 상쇄가 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접으면 공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저희가 없애게 돼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그래야지 표면이 고이니까. 수술 후에는 시선으로 수축해서 안광처럼 예전 수술 전 안광처럼 수축해서 소변을 보는 건 아니고, 이 보갑으로 소변을 보게 됩니다. 수술 후에 보갑을 이렇게 눌러서 보거나 보갑을 좀 줘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아까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인공방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변이 이렇게 고이거든요. 이런 췌장 도관술은 이렇게 그냥 다 나가지만 이렇게 고이게 됐을 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나가야 되는 그런 노폐물이 다시 흡수가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되는 노폐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신장 기능이 있어요. 간 기능도 있고 해독을 하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일부 낮거나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이런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수술 후에 보갑으로 소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어디 이유가 없이 뭐 이렇게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이 한 5에서 10%까지 이렇게 있으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잔뇨가 남게 되거든요. 소변을 잘 못 보면.
이 잔여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남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흡수가 되고 이런 콩팥 기능에도 만성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여기서 전해질들이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고 흡수가 되고 이러면서 대사성 산증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산증에 빠지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좀 되고 또 감염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콩팥 기능과 대사 이상에도 영향을 또 주고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도에다가 스스로 카테터를 넣어서 소변을 빼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소위 자가도뇨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한 10% 미만에서 본인이 이런 거가 소변을 잘 못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도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지 못할 정도로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혹은 토니 한쪽이 좀 불편하시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자가도뇨를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 요 끝부분이 이제 같은 요로상피세포암이라고 했는데 요도 끝부분에서 저희가 수술 중에 암세포 검사라는 걸 좀 내보내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새로운 방광을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요 끝부분에 뭐 수술 전에는 당연히 없죠. 근데 여기 세포가 있다고 수술장에서 한 그런 암세포 검사에서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못 넣습니다. 그런 몇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공방광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해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이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방광 절제술과 골반 임파선 절제술 그리고 요로전환술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은 방광과 전립선 뒤에 정란까지 이렇게 방광 절제술을 하고요. 여자분들은 방광 뒤에 자궁, 난소, 양쪽 난소, 그다음에 방광에 붙어있는 질 전벽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로 가는 이런 골반 임파선 절제술, 이거 이제 대동맥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다리로 가는 혈관에 붙어있는 임파선 절제술을 면밀하게 해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범위가 다리로 가는 혈관에 이렇게 있을 때 워낙에는 조금만 하다가 이렇게 총장골 동맥의 분지 이런 이하를 하는 표준 레벨 1 표준이 있고요. 요 대동맥 분기점까지 가는 확장형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초확장형 임파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요 표준형 임파선 절제술을 이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로전환술이고요. 처음엔 이렇게 회장도관술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소변이 그냥 나오도록 하는 거고 지금은 새로운 방광을 이렇게 요도에 이어주는 정위성 신방광 조영술 의학적으로는 이렇고요. 환자분들이 흔히 이제 인공방광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회장도관술과 정위성 신방광 조영술, 인공방광 조영술이 있고요. 이렇게 회장도관술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어서 집요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요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장점은 수술이 좀 쉽습니다. 좀 빨리 하고 그리고 회복이 그래서 뭐 합병증이 조금 적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빠르고 그리고 여기서 뭐 백 같은 걸 붙여주거나 이런 거는 주변 사람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좀 도와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점은 이런 요로 주머니가 있어서 생활에 제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이미지나 혹은 외부 활동에 대한 그런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탈장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환자분에서는 생길 수 있고요. 물이 계속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물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소변이라 자극이 주변이 돼서 피부 트러블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방광, 소위 정위성 방광 그 신방광 조영술, 대치술 이런 거는 수술 전과 유사하게 이렇게 요도에 이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신체 이미지나 외부 활동 면에서 삶의 질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방광 환자분들이 선호도가 더 높고, 저희들이 삶의 질에 대한 걸 평가를 해봐도 젊은 환자분들에서 뚜렷이 이런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머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수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요. 합병증이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변을 여기 이어놨지만 요실금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야간 요실금은 조금 한 1, 2년 동안 오래 가기도 하고, 또 뭐 한 낮에는 한 1, 20%는 남아있고, 밤에 요실금은 야간요 요실금은 한 많게는 50%까지는 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변을 못 보는 그런 환자분들이 한 4에서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소변을 뽑아드려야 되는 자가도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방광의 금기사항은 인공방광을 다 원하시지만 암과 관련된 것과 환자와 관련된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과 관련된 거는 아까 그 인공방광을 이을 요도의 그런 동결 절편 검사, 급속으로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보고 조금 조직을 떼내서 내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 수술 전 평가에서는 없었지만 실제로 떼내가지고 조직을 봤더니 거기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다 못 넣습니다. 그럼 회장도관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아까 이제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고 나서 이 골반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이렇게 10% 미만으로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악성도가 높은 암이라든지 4기에 해당하는 주변 장기에 이렇게 침범한 그런 방광암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골반에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공방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재발을 해서 그 인공방광에 침범을 한다든지 피가 나와서 인공방광을 못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수술을 해서 그 인공방광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옆으로 그 회장도관술로 전환한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환자분들, 고령이면서도 그런 아주 악성도가 높은 그런 변이암 같은 플라즈마 사이토이라든지 마이크로파필라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그런 국소 재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인공방광술보다는 회장도관술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와 관련된 요인은 아까 노폐물들이 처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가 좀 있으면 신장 기능이 조금 좋더라도 좀 조식을 해야 되고요. 당뇨가 없으면 신장 기능이 조금 나쁘더라도 우리 인공방광 같은 거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도와 요도괄약근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요도괄약근이 안 좋아가지고 요실금이 있다든지 심하게, 혹은 요도가 이미 좁아져 있어가지고 막 협착이 있어서 요도를 쓰기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런 인공방광을 하기 좀 어렵고요. 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장질환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나 장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쪽에 방사선 치료를 한 분들은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많이 쓰는, 상대적으로 길게 많이 쓰는 인공방광 조영술에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그런 그 선택을 좀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방광술을 할 수 있어도 환자분이 나 밤에 야간 요실금 생기고 이런 거 싫고 그냥 백차고 편하게 지냅니다. 뭐 이런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백차는 그런 요로 설치술을 좀 회장도관술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죽어도 이런 걸 못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인공방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선호도와 또 환자의 상태, 그거 의사가 이렇게 잘 상의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인공방광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의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독일 의사 이름을 딴 스투더 인공방광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요. 또 요거는 W형자로 돼 있어서 W형자로 이런 인공방광술을 만든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만드는데 그 원칙은 이겁니다. 용적을 어느 정도 수술 전 방광 용적이 한 400~500cc 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해서 용접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압력이 높으면 이 압력 때문에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가 돼서 압력이 높으면 안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이런 그 수출력을 없애줘서 공처럼 만들어서 소위 수능도를 높이고, 그리고 방광내 압력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잔뇨를 볼 수 있게 하는, 모양 자체가 동그랗게 잘 수술 전과 유사해서 잘 이렇게 소변을 그 복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그런 걸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근치밀성 방광암에 대해서 요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근치밀성 방광암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근치밀성 방광암은 완전히 예후와 어떤 그런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병으로 대부분 사망하는 매우 공격적인 암입니다. 근치밀성 방광암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하는 치료는, 표준 치료는 수술 전 항암 치료, 백금제 기반 항암 치료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하고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 요로 전환술은 이제 환자분이 잘 치료가 되시고 나면 환자분의 삶의 질,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제 인공방광, 소위 정위성 방광 대치술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이나 다른 저희가 그런 편으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로봇 수술, 요즘 많이 관심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하는 방광암에 대한 로봇 수술, 특히 총체내 유로 전환술 같은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새로운 면역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환자 맞춤 치료, 이런 것들이 방광암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 방광암 치료, 특히 이렇게 공격적인 근치밀성 방광암의 치료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서 환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